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이번 주 금요일 잡지사 1000회 특집 라이브 방송을 앞두고 전쟁 이야기로 전의를 불태워보겠다는 비장한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1000회 특집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이제 필진 사이에 경쟁 컨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계신가요? 잘 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경쟁자인 그 썬모 선생님이 경쟁자 중 한 명. 네, 네. 썬모 선생님이 네. 굉장히 뭔가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셨다 그래갖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찾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발 약간 밀린 느낌. 밀린 상태예요. 제가 외국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뭔가 다른 일들을 하는 사이에 먼저 선점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빈틈을 잘 파고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전략가입니다. 네, 저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뭐 너튜브에도 공지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마침 또 공휴일이니까 라방 접속할 준비해 주시고 1000회 특집을 같이 또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광일 선생님의 전의를 불태울 만한 오늘의 주제 바로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살수대첩 그리고 을지문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살수대첩하면 우리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통쾌하게 이긴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고 그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그 주역이 을지문덕 장군이었다. 그렇지. 그로 인해서 수나라가 나중에 멸망에 이르렀다. 음. 그래서 고구려의 강성함을 세계 만방에 드러냈다. 음.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 상황들은 굉장히 복잡한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수나라하고 그다음에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었고 대체로 이 전쟁에 대한 평가가 약간 과소평가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수양제의 백만대군은 오합지졸이었다거나 왜냐하면 나중에 그보다 뒤에 있었던 당태종의 병력이 훨씬 더 위협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그 때문에 수양제를 폭군으로 몰아서 그러니까 앞뒤를 재지 않는 그런 황제와 같은 모습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살수대첩은 여러 전쟁 특히 2차 침입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전투이지 전체 큰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을 모두 아우르진 않거든요. 아, 여수 전쟁이 곧 살수대첩이다라고 국한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상황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고 네. 이제 오히려 고구려로 볼 때는 이 사건에서 승리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뒤에 다른 당나라라든지 신라라든지 백제에게 뭔가 고구려의 약점 하나를 찾아낸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네. 여수 전쟁 즉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다각적인 면모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일단 살수대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수나라가 왜 고구려를 그토록 침략하고 싶어 했는가를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면서 주변국들이 전반적으로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긴장관계에 상태였다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각자 이익을 택하면서 또 여러 중국에 있는 왕조들하고 어떤 외교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안정감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나라 전이 남북조 시대죠. 그렇죠. 남조에 있었던 한족의 나라, 보통 송제 양진으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네. 처음에 이제 동진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조에는 556국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즈음 되면 이제 북주가 가장 강한 나라였었는데 이 북주에서 파생된 수나라가 먼저 북조를 이제 장악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진나라를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남북조를 하나로 수나라가 아우르는 통일을 한 건데. 통일 국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엔 주변국들이 약간 남조랑 밀당했다가 북조랑 밀당했다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긴장해야 된다. 그렇죠. 더 나가서 또 북조도 사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목 국가들이 볼 때 예를 들어 A 나라하고 B 나라 사이에서 우리 A 나라 도와줄 테니까 B 나라는 뭐 해줄 수 있어. 그렇죠. 뭐 이런 식의 협상을 걸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협상의 어떤 배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좀 위기감을 갖게 되고요. 그러고 또 한편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부터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네.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주변에 오랑캐가 있다. 아, 중화 사상. 그렇죠. 네. 중화 사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이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북쪽에는 적이 있고 네. 적이라는 오랑캐가 있고 네. 남쪽에는 만이라는 오랑캐가 있고 네. 서쪽에는 융이라는 오랑캐가 있고 동쪽에는 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낱말이 동이. 동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오랑캐를 가리키는데 동쪽 오랑캐구나.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수나라는 이제 남조의 진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실제로 이 오랑캐들을 복속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쪽에 가서 이무비라고 해서 지금의 베트남 일대를 먼저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북쪽에 있었던 동돌골, 서돌골을 압박을 해서 복속을 완전히 시키지는 못하지만 자기 세력하에 넣습니다. 네. 또 서쪽에 있었던 토요콘이라는 세력도 어떻게 보면 정벌을 해서 자기 세력하에 둬요. 그러면 북쪽, 네. 남쪽, 서쪽까지 모두 이제 수나라의 고개를 숙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나라 기준에서는 동쪽 오랑캐만 제압을 동이만 하면 남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전황을 고구려로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테니 이제 거대한 침략의 물결이 고구려를 덮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수나라는 전략적으로 고구려 자체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그의 동맹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고구려의 동맹이 누굽니까? 대체로 말갈하고 거란족이에요. 아, 동맹 관계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느슨한 동맹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 문서상으로 이제 또 MOU 막 이렇게 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네. 서로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지만 이들의 위치가 딱 어디냐면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위치상.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들이 고구려 편에 서면은 수나라에 불리한 거고 네. 이들이 수나라 편에 서면은 고구려가 불리한데 대체로 북조보다는 고구려랑 좀 친한 관계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들 말갈 그다음에 거란을 거란. 복속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수나라가 그러니까 고구려로 볼 때는 뭐야 우리 쳐들어오겠다는 얘기네 네, 네. 라고 인식을 하게 지리적으로 되면서 쿠션을 빼앗아가면 그렇죠. 바로 이제 고구려랑 대적하게 되니까. 자 그렇게 예. 되니까 이제 고구려로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수나라 의도가 명확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수 문제가 고구려의 협박성 문서까지 보냅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수 문제가 이렇게 복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말갈하고 거란족에 대해서 자기 세력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서 하나를 툭 하고 보내요. 네. 이제 공식 용어로는 세서, 그러니까 국세가 찍힌 문서라 그래서 국세의 세자, 문서의 서자 해서 세서를 보내는데 황제가 보냈다 이거죠. 네, 황제가 예. 보냈으니까 이제 공식 문서입니다. 예, 예, 예. 아주 공식 문서인데 네. 그 문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수, 그러니까 요하가 넓다고 하나 장강만큼은 아니요. 지금의 양자강만큼은 안 넓고, 그러니까 요하는 고구려 고구려하고 쪽. 그다음에 네. 이제 수나라의 경계를 아. 이르는 강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구려 인구가 진나라 남쪽에 망한 진나라 있죠. 네. 그 진나라 인구보다 많지는 않으니 아. 장군 한 명으로도 제압할 수 있는데 자중해라. 우리가 그런 진나라도 우리가 밟았는데 너희 네. 못 밟겠냐? 알아서 기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 그 통계 자료들이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긴 한데 대체로 이제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4,500만에서 5천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5천만이요? 네. 아, 많긴 많다. 네. 예. 거기에 비해서 고구려는 한 100만에서 한 300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15배에서 한 50배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국력을 가진 나라가 협박성 황제 문서를 예. 이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시기가 통일 직후여서 지금 수나라가 재정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 감당이 안 된다. 너무 많이 거쳐서. 아, 돈이 너무 많이 세금이 들어와서 많이 거쳐서. 그러니까 원래 북조는 조금 그 토지가 좀 척박하고 네. 남조는 그 굉장히 풍족한 동네거든요. 예, 근데 그 예. 남조를 멸망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서 세금을 걷는데 많이 거치는 거예요. 부자 동네를 복속시키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당신은 이제 현물로 많이 받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쌓을 창고가 없으니까 갑자기 긴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세금 그만 걷어라. 아, 그 정도로 풍족했구나.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 수나라가 볼 때 네. 야, 우리가 지금 재정도 넉넉하고 네. 힘도 넘치는데 북쪽, 서쪽, 남쪽도 모두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는데 고구려 정도야. 이 동쪽만 고개를 안 숙이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세서를 보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수나라에도 약점이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 세서를 보냈다는 얘기는 네. 한편으로는 수나라의 강성한 국력을 자랑하고 고구려를 협박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바로 고구려를 공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런 문서 안 보내죠.
그렇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겁만 준다는 네, 거는? 지금 움직임에 어. 뭔가 불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불편했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수나라의 도읍지였던 장안 일대에서 지금 고구려 국경 지역까지 가는 요서 일대까지가 네. 공백지입니다. 지금은 여러 교통로가 만들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늪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단순히 거리가 멀다 정도가 아니라 갈 길이 없구나. 그렇죠. 예, 더 예, 나아가서 예. 이제 장군들은 전부 다 그 시안, 성안 일대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네. 그 전진 기지가 지금의 북경 탁군이라고 불렀던 지역인데 네. 베이징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거리상의 문제를 네.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고구려 자체를 침략하는 게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아.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아 이건 좀 뭔가 저쪽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면 좋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보낸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고구려가 알아서 한 수 접고 들어오길 바라는 수나라의 마음과는 달리 네. 고구려가 예상 밖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가 볼 때 수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네? 그러면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줄까? 라고 한다고요? 라고 실제로 움직입니다.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줄까? 네. 그래서 예, 예, 예. 고구려는 수나라의 뜻에 전혀 동요할 수 없고 그거는 뭐 저기 동이든 뭐 서융이든 그거는 니네들 생각인 그렇죠. 거고 예. 우리는 고구려야. 그러니까 대고구려니까 그 뜻에 굽힐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598년에 영양왕이 직접 1만의 군대를 이끌고 네. 전략적 요충지인 요소를 먼저 탁 공격을 합니다. 먼저 쳐요,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무력 가지고 있으니까 선뜻 움직이게 하지 마라. 아. 라고 어떻게 보면 경고성 전쟁을 먼저 벌이게 되는 거고요. 아. 사실은 이 1만의 군사로 요서 지역을 장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그 전쟁을 크게 벌이지 않고 네. 이쯤에서 그냥 고구려는 놓아두지. 우리 세력들 거란 말갈은 건드리지 말지라고 하는 어떤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뜻이 명확하니까 절대 우리를 뭐 이렇게 굴복시키려고는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랑캐 취급하던 고구려가 무력을 보여줬으면 수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그렇죠. 같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금방 모을 수 있는 군대가 한 30만 정도가 됐나 봐요. 금방 모으는 게 30만. 야, 이게 진짜 대군이긴 하다, 진짜.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수나라 대규모 침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 예. 문제는 이 전쟁이 수 문제가 일으켰는데 네. 고구려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네. 부대가 괴멸합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네. 왜 괴멸했습니까? 육군은 오는 과정 속에서 배고픔하고 전염병으로 일단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나라의 수군, 해군은 오다가 폭풍을 만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고구려 땅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수나라는 명확하게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침략 루트가 명확해야 되고 네. 이 정도 병력으로는 고구려 칠 수 어렵다.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공격 루트에 대한 고민과 함께 네. 병력을 대규모로 이제 모을 생각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침략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수나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차 침략은 수 문제였고 그렇죠. 이제 수 문제가 죽고 아들인 수양제. 수 양제가 즉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수 양제는 그럼 이제 고구려 정벌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제 수양제는 그 양제라는 시호를 나중에 붙여준 것인데 네. 폭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후대 평가가 폭군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수양제는 중국에서도 이제 폭군으로 인정받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후대의 관점이 아니라 네. 당대의 관점과 조금 더 긴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양제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남북 대운하. 아, 대운하 건설한 게 수양제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저부터 이제 네. 그 장안 일대까지 운하를 뚫게 되는데 음. 이 운하는 지금의 중국이 있도록 만든 남북의 경제를 하나로 그렇지. 묶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썬 선생님이랑 수양제 다룬 거에 대운하 얘기가 또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대운하를 했는데 앞에서 수 문제의 고구려 침략에서 문제가 됐던 게 동선 그 루트 파악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어디까지 그 운하를 연결하냐면은 네. 북경까지 연결을 해요. 탁군까지. 대신까지. 네. 그래서 영제거라고 하는 하나의 운하를 먼저 연결을 해서 그래서 병력 집결이나 아니면 치중 집결은 탁군
베이징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으로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더불어서 고려 풍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구라고 하는 첩자 겸 학자를 고구려에 보냅니다. 이름이 배구입니까? 배구. 네네. 음, 발리볼. 그렇죠. 예, 예, 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배구가 아, 예, 예. 맞더라고요. 첩자군요. 예. 이 사람이 가서 지금 전해지진 않는 책인데 네. 책 이름을 통해서 볼 때 고려 풍속이니까 그 지역의 지형, 그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문제점들, 성의 위치 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아마 보고서를 제출을 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과정에서 서쪽의 토요콘이라든지 남쪽의 이무비라든지 북쪽의 돌궐 이런 세력들을 복속을 시키면서 네. 이제 앞뒤를 굉장히 주변 탄탄하게 정리. 예. 만들어냅니다. 수양제가 허술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제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의 고구려를 언제 침공을 할지 뭔가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607년에 수양제가 깜짝 놀라는 일을 겪게 됩니다. 수양제가 왜 깜짝 놀랐습니까? 이미 이제 복속을 시켰던 동돌궐로 가요. 네. 동돌궐 가서 당시 그 동돌궐에 이제 그 황제 또는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계민가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너희 우리한테 항복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지. 예. 그 항복하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돌궐에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뭘 보냐면 동돌궐 황제하고 고구려 사신하고 서로 만나는 과정을 본 겁니다. 아, 둘이 내통을 하고 있었구나. 동돌궐 우리한테 복속했는데 그렇죠. 근데 고구려 사신하고 뭔가 속닥속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동돌궐도 지금 복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결국 고구려는 지금도 여전히 수나라를 막기 위해서 또는 수나라의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주변 다양한 세력들과. 방식으로 주변 세력들을 좀 포섭하고 있구나. 이 상황을 수양제가 괘씸했겠네. 놀라고 괘씸하고 이 상황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612년에 있었던 그 대규모 침략 전쟁의 계기를 이 607년 아, 명분으로 삼았구나. 계민가한 때 받았던 명분 또는 충격도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가 실제로. 예. 만만치 않았던 예.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누르면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왜? 우린 고구려인데? 어.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꺾이지 않아. 그리고 예. 뒤에서 그 이미 수나라가 복속시켰다고 하는 나라의 황제하고 교섭을 하고 있을 줄은 예.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침략을 해야겠구나라고. 4년 정도 뒤에. 네, 그래서 611년 이른바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2월달에. 예.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정벌한다는 조서를 황제 조서를 먼저 발표를 하는 거죠. 선전포고네요. 네. 이 시기 들어서는 전쟁 방식 자체도 달라졌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수나라 이전에는 전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전사 집단이 있습니다. 즉 전사 집단이라는 건 자기가 무기도 준비를 하고 네. 갑옷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병이면은 말도 준비를 하면서 그 굉장한 비용 부담과 어떻게 보면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전사 집단이 있었는데 네. 이 시기에 활들이 기계식 활인 쇠뇌가 노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쇠뇌, 그러니까 석궁 같은 거죠. 석궁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한 훈련이 이렇게 필요했는데 쐈어야 되는데 이제는 팅 쏘면은 걸어서 예. 쏘면 되는 거고 예. 이 세뇌가 계속해서 개량이 되고 있어서 가지고 예. 이전에 있었던 어떤 무기보다도 원거리 사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농민들을 데려다가 군인을 만들 수 있겠네? 아. 총의 등장이 전쟁의 국면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쇠뇌, 네. 그다음에 고구려도 당연히 쇠뇌. 쇠뇌가 있었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네. 아까 그 수양제가 괘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구려에서 첩자를 보내서 네. 수나라 쇠뇌 기술자를 스카우트 해갑니다. 포섭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재 영입. 인재 영입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 군사 기술까지 방산 기술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네. 이때 이제 병력이 대규모로 이전에 비해서 규모가 커질 그랬겠네요.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을 곧 병사로. 국민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점은 군대를 굉장히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뭘까요? 약간 좀 규율 같은 게 좀 허술해지죠.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선 전쟁을 하고 있어도 네. 한쪽에선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니까 재정 문제가 보완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농민들을 다 끌어와서 전쟁터에 집어넣는데 어. 이게 1, 2년 전쟁을 했거나 아니면 네. 대규모 살상이 그러니까 상실이 일어난다라고 네. 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어떤 국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자 상황들을 보급 같은 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대규모의 그러네.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진짜 수나라 입장에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한 모양새가 갖춰진 것 같은데 대규모 병력 그럼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네, 좌군 12군, 12개 군단, 우군 12개 군단, 친위군 6개 군단, 총 30개 군단이었고요. 군단이 30개. 네, 예. 그래서 한 군단당 3만에서 4만. 예. 그래서 총 병력 113만 3,800명. 1단위까지 있는데 제가 800명에서 끊었고요. 113만 군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113만이에요? 맞아요. 진짜요? 예, 그래서 예. 하루에 한 부대씩 군단을 출발을 시켰는데 예. 아마 중간에 또 한 군단이 모두 하루에 출발 못한 데도 있나 봐요. 40일 동안에 걸쳐서 출발을 시켰고요. 네. 그 첫 군단의 도착지하고 끝 군단의 출발지하고 네. 천리 500km 차이가 났습니다. 500km. 그러니까 첫 군단이 지금 부산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군단은 지금 양재 톨게이트 지나가고 있죠. 딱 그 정도네. 그런 예, 거예요. 와. 더 놀라운 거는 이 정도의 2배의 규모의 인력이 동원돼서 치중, 식량이라든지 무기를 날랐습니다. 당시 쌀을 나르는 사람만, 그러니까 병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인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3만은 다 싸우는 사람들이고 네, 그 2배 한 250만 정도가 그렇죠. 뒤에서 그 지원을 해줬다고요? 지원을 갔으니까 한 300만에서 400만 명이 고구려를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삼국지에서 예를 들어 뭐 조조의 100만 군대다 하면 그건 되게 과장됐다고도 과장이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숫자인 이건 거예요? 진짜예요. 아. 이거는 여러 증거를 보면은 거의 사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까 네. 제가 사서에서 113만 3,800이지만 1단위까지 있거든요. 아, 1단위까지. 네, 보통 우리가 예. 뭔 얘기를 하면 100만 대군 이러지 예. 100만 천 몇 명 이렇게 그건 얘기 안 엑셀로 하잖아요. 뽑은 거거든. 그렇죠. 정확하게. 이건 엑셀로 예. 파일로 뽑은 거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건 육군이고 네. 이제 내호화가 수군을 한 7만 정도를 끌고 역시 그 대동강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네. 여기에 병력이 한 4만 명, 녹군이 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별도로 수군을 그렇죠. 네, 보낸 그러니까 거고요. 실제로는 거의 한 120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이렇게 이제 파견을 했는데 네. 이제 자신감이 넘쳤던 거예요, 수양제가. 네. 각 군단에다가 수양제가 직접 보낸 신하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30군단에. 네. 그들의 이름이 수항사자예요. 수항사전 뭐 항복을 받는 사신. 아, 고구려군이 어차피 이 병력 보면은 항복할 거다. 항복 접수 담당. 항복 접수한다. 그래 항복 접수하면은 이거는 바로 황제에게 보고를 직보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 30군단 안에 이제 수항사자가 있는데 문제는 각 군단에 군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수항사자는 황제의 직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이 만약에 의견이 엇갈리면 네.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진짜 진다 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1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수나라 군대가 생각처럼 쉽게 전진하지 못한다고요. 네, 일단 요하를 건너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요하.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데 그 처음에 준비해왔던 그 도강 장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게 살짝 모자랐어요. 계산을 잘 못한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제 말이 그러니까 그걸 계산 못했다고. 계산을 못하니까 그거를 네. 내려놓으면은 강에 빠지고 하니까 그 사이에 건너편에 고구려군이 계속해서 활을 쏴서 예. 도항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요? 병력 손실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에 도착을 했는데 네. 요동성에 도착을 해서 이 요동성을 공격을 하는데 무려 100만 대군이 붙었는데 난공불락입니다. 아, 100만 대군에게도 요동성이 뚫리지 않았다. 뚫리질 않아요. 왜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성 하나는 기가 막히게 네, 성 하나 기가 네. 막히는데 여기에는 수나라의 그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네. 자 이때 이제 요동성이 못 버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못 버텨서 우리 항복한다. 아, 요동성에서. 네, 요동성에서 예. 우리 항복할 테니까 협상을 하자. 예. 조건이 뭔지 얘기를 예. 하자.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있던 사신이 수항사자 아까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일 거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기다려라. 네. 그래서 지금 수양제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베이징까지 와 있거든요. 네. 사신을 보냅니다.
수왕사자를 보내요. 이제 수항사자가 아. 이제 사신을 보냈겠죠. 베이징에서 지금 요동성이 고구려에서 항복할 것 같은데요. 항복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 예. 좋아. 그럼 조건은 뭔데? 그랬더니 그거는 못 들었는데. 아니 진짜. 무슨 개그 콘서트 꽁트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걸 3번을 해요. 베이징 왔다 갔다. 아니 항복을. 그러니까 그때마다 베이징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신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 그 거잖아요. 사이마다 요동성은 네. 이제 후방을 보완을 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를 하니까 네. 결국 요동성 함락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좀 약간 우습네요 뭔가.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요동성은 이제 끝내 함락이 되질 않으니까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네, 수나라가. 수나라로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게 고구려의 겨울입니다. 겨울이 오면은 못 버틴다. 겨울이 오면은 못 버티죠. 지금도 이 만주 일대에 가면은 겨울이 되면은 그러니까 9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9월에 백두산에 가신 분들은 눈 내리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8월 달에 가셔도 8월 말에도 가끔은 그 추위가 엄습하면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별도의 작전이 필요해진 거죠. 네, 별도의 작전. 수나라가 비장의 카드를 뽑는다고 하던데 별동대를 투입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고구려와의 전쟁은 고구려 왕에게 항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구려 왕이 어딨냐면은 평양성에 있으니까 네. 고구려 왕은 평양성에. 평양성을 직공한다. 직접 공격한다. 요동성을 못 뚫었잖아요. 요동성, 백암성, 관한성, 오골성, 네. 안시성 수많은 성들이 만주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후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네. 우리가 먼저 평양을 잡으면 네. 그럼 이 전쟁은 끝이 날 거다. 그러니까 주력군을 요동성을 우회해서 평양성으로 바로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전인데 네네. 이 작전을 이제 수행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일종의 특공대를 꾸밉니다. 특공대. 그게 네. 별동대인데 네. 9개 군단 30만 명. 특공대가 군단급이에요? 30만 명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첫 들어왔던 침략군의 수의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숫자가 네. 특공대.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동대가 되는 별동대. 거죠. 30만이 평양성으로 바로. 예, 그 특공대가 30만이라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결국 이거에 네. 이제 수나라는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나라도 운명을 걸고 고구려 입장에서도 좀 국가의 존망이 좀 걱정되는 그런 승부처가 다가온 느낌인데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을지문덕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네, 이때 이제 갑자기 수나라 군대가 이제 압록강까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압록강에서 얼마 지나면 바로 평양이거든요. 네네. 이때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지고 전쟁을 하면서 지고 하면서 유인을 하고 있었던 을지문덕 장군이 갑자기 수나라 진중으로 방문을 합니다. 네, 수나라 적진으로 간다고요? 적진으로 가서 방문을 해요. 을지문덕이 직접? 네. 예. 소수의 수하만 이끌고 예. 가서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신들을 위로하러 왔다. 당신들은 뭐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때 이 당시 특공대를 이끌고 있었던 2명의 그 지휘관이 누구냐면 우중문하고 우문술이거든요. 우중문, 네. 우문술. 예. 그러니까 이 우중문이 볼 때는 이 사람 잡아야 된다. 을지문덕. 지금 수나라 입장에서는 기회죠.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한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네. 수양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2명은 무조건 생포해서 잡아라. 그게 누굽니까? 영양왕하고 을지문덕이. 영양왕 아까 선공했던 영양왕과 네. 을지문덕.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양왕과 을지문덕 둘 중에 한 명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난다. 끝이다. 그렇구나. 라는 거를 우중문은 명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중문이 그런데 거의 소수로 혈혈 단신 격으로 온 거잖아요. 을지문덕이. 네, 을지문덕이 그러니까 우중문이 볼 때는 네. 이게 웬? 그러면서 바로 잡으려고 했죠. 그렇겠죠. 그랬더니 그 옆에 문관이 이제 유사룡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군자의 덕이 아니요. 제발로 온 사람을.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우리의 그 지금 회담을 하러 온 사람인데 지금 무력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을 어찌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경론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사룡이 네. 이겨요. 사룡이 형 땡큐. 예. 네. 그러면서 예. 유사룡이 을지문덕을 돌려보내는데 을지문덕 배짱이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닌 거죠. 진짜. 예. 그러니까 아마 이때 만약에 잡혔으면 또 그 전쟁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이 당연하죠. 됐을지 물론 예. 이제 플랜 B하고 플랜 C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을지문덕 눈앞에 별동대의 상황이 보였던 거죠. 을지문덕은 뭔가를 확인하러 간 거겠죠. 그렇죠. 뭘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이 수나라 별동대가 얼마만큼의 사기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전투에서 어떤 방식으로 끝내야 될지를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는 확인하지 못하겠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직접 간 겁니다. 네네. 그때 별동대가 그 요하에서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요동성 일대에서 출발할 때 한 사람에게 3석, 그러니까 3석인데 한 27kg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한 80kg 정도의 식량을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1인당 식량만 80kg이에요? 못 들고 가잖아요. 못 들고 왔죠.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버립니다. 군인들이. 식량을. 네. 예. 이거 내가 식량에 깔려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버리니까 문제는 전략 관점에서는 이 식량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리면 목을 벤다, 참한다. 라는 네. 명을 내렸는데도 어쩌라고 그러면? 군인들이 몰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써? 안 보이게 예. 땅에다 예. 묻기도 하고.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압록강 근처니까 식량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죠. 우리가 평양 갔다 오면 네. 이 식량 바닥날 것 같은데. 그럼 불안감이 느껴지고. 불안감이 엄습한 상황에 그 진중 상황을 을지문덕이 눈으로 파악을 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 고구려는 쓸 수 있는 작전이 있지. 좀 시간을 끌고. 시간도 끌고 네. 청야 작전. 청해 작전. 그러니까 어떤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을 했는데 그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 네네. 그 충격이 계속해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구려가 잘 쓰는 방식이거든요. 네네네. 이제부터는 모두 뺀다. 빈성으로 들어와라. 네, 그래서 평양성까지 계속 후퇴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야 작전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승패는 거의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수나라 군대가 마지막 한 장의 카드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나라 해군. 아까 내호아라는 네. 장수한테 그렇죠. 4만 명 정도를 따로 보냈죠. 병력도 네. 보내고 한 3만 명 정도의 노군도 보냈는데 그 배에는 식량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수구는 그 보급 담당인가요? 보급 담당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기다려라. 그 평양 근처에 그 대동강 하구에서 네.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수나라가 육군이 들어오면은 같이 그 병력도 참여를 하고 네. 협공을 하고 네. 그리고 식량을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육군이 평양성으로 전진을 할 때 수군은 산동반도에서 바로 평양성 배 그렇죠. 타고 가서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바닷가에서 기다리다가 육군이 오면 지원해줘라. 지원해줘. 병력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식량도 지원해줘라. 네. 요 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수나라의 믿는 구석이네요. 수나라의 믿는 예. 구석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네오아가 아니나 다를까 일찌감치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평양성에 뭐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군사들이 몇백 명이 나왔나 봐요. 평양성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대동강을 한참 거슬러 올라갔던 거죠. 나오는데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저 소규모니까 우리도 소규모 병력을 보내자. 그랬더니 고구려군이 오합지졸격으로 우 하고 도망가요. 약 올리고.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로 진 것 같은. 예. 네오아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니 지금 113만이 와서 네. 평양성을 함락하면 나는 내 공은 식량을 댄 거밖에 없잖아요. 자기 또 개인적인 야망이. 공이 이제 탐이 나는 거죠. 내가 싸울 수도 있겠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네오아인데. 지금 고구려 상태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4만 병력을 동원을 해서 평양성을 직공 들어갑니다. 물자에 더 중점을 둬야 될 분인데. 그렇죠. 군사들인데. 직공 들어가니까 고구려군이 예. 심지어 성을 빼앗겨요. 네네네. 평양성이 함락된 거예요. 네오아가 끝났다. 네. 이 전쟁은 나이 끝났다. 네. 라고 하면서 주변 군인들한테 막 그 약탈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놓아둡니다. 예. 그런데 평양성의 구조가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근데 예. 거기에 한 절반 이상이 외성입니다. 네. 그리고 중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외성만 함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하고 바깥쪽에는 고구려군이 건재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들이 다시 외성에 들어와서 네. 노략질하고 있었던 수나라군을 공격해서 전멸시켜버려요. 와. 네오아가 이게 병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탈출해버리죠. 고구려가 유인을 한 거네요. 네오아를. 그렇죠. 이때 이제 유인했던 인물이 건무라고 해서 나중에 영유왕이 되는 네.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네오아 수나라 수군이 무너진 걸 이제 을지문덕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별동대가 이제 딱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평양성 예. 앞에. 평양성으로 들어왔죠. 네. 그 유인을 했으니까 육군도 그때 을지문덕이 그 유명한 시를 한 수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여 수장 우중문 시. 그러니까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네. 주는 시. 자, 한번 읊고 갈까요? 네네. 그대의 귀신 같은 계책은 하늘의 이치 천문을 다 꿰뚫었고 신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 지리를 통달했도다. 전쟁에 이겨 싸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 이게 왜 위대한 시인가요? 이게 일단 오원고시로 이제 운도
잘 맞고요. 라인도 좋고. 예, 예.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원고시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예. 여기에는 칭찬도 있는데 예. 맞아, 칭찬이 보이죠. 그대의 예. 공이 이미 높으니 예. 근데 이제 만족하고 물러가면 장군한테 적의 네. 장군한테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야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전쟁을 끝나고 싶은데 그대의 생각은 어때? 요런 느낌으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중문이 흔들리는 거죠. 을지문덕에 자신감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신감이 들어가 있는 적당히 거죠. 하고 가. 그 적당히 하고 너희 가. 안 돼,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예. 거고 예. 여기에서 이제 수군의 해군이 네. 이제 패배해갖고 괴멸했고 그렇지. 식량도 없었다는 거를 그렇죠. 예. 이제 우중문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고구려가 또 한 장의 카드를 한 장 줍니다. 어떤 카드? 바로 네. 돌아가신다면은 그대가 돌아가신다면은 예. 우리 왕께서 네. 수양제를 아련하시겠답니다. 지금 곱게 물러나면 우리가 따로 찾아뵙겠다. 찾아뵙니까 예. 그때 찾아뵐 테니까 그때 시간하고 장소 정해주시면 예.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명예롭게 퇴각한다. 고구려가 퇴로도 열어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곱게 열어준 게 아니라 카드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럼요. 어떻게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군대를 그대로 보냅니까? 그 군대가 그대로 가면은 2차 침입에 발판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퇴로를 열어주었고 이 평양에서 물러날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인 거고 네. 이제부터 이제 요동까지 가기까지는 네. 이제 험난한 이제 수나라군의 생존기가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각지에서 고구려인이 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겨서 지금의 청천강 일대까지 가게 되고요. 아마 이 청천강이 그때는 좀 수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저기가 살수대첩의 현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른 강과 다르게 청천강은 유역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가지고 안 넓어 보이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요? 다른 강들이 대동강이나 이런 강에 비해서는 네. 강의 수량은 많고 강폭이 좁은 반면에 저기는 강물은 적지만 강폭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요. 네. 예.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 군대의 절반 정도, 별동대의 절반 정도가 강을 건넜다면은 네. 이제 상하가 끊기는 게 되는 거고요. 이때 어. 이제 추격하던 을지문덕의 부대는 그 뒤에 있었던 부대를 공격을 했을 거고 네. 먼저 건너간 부대는 각 성에서 나온 고구려군들이 이들을 요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30만 별동대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요동에 도착했던 군사는 2,700명이었다. 거의 전멸이네요. 그리고 수나라가 자랑하던 장수였던 신세홍도 여기서 전사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30만 명이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뒤로 끊겼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의를 상실한 상황에서 앞뒤가 끊겼을 때 두 개 방면에 고구려군이 공격을 하면은 네. 서로 호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사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좀 협공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예. 이제 그 살수대첩하면은 저 위에 제방을 뚝을 만들어서 갑자기 물을 확 열어가지고 물 가둬놨다가 그 물이 갑자기 사람 여러 길로 지나면서 쓸려 늘어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그러면 강폭이 아무리 넓어도 몇천 명밖에 안 쓸려 그러니까 30만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와 관련한 자료들은 이제 네. 전설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과 관련해서. 어.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문헌으로 정리가 된 거는 조선시대 때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살수와 관련된 청천강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그 얘기가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에서 아마 일부분 그렇게 수공을 하기도 했겠지만 그게 전체의 전황에 큰 역할을 끼친 건 고구려군이 앞뒤에서 협공을 했던 거. 이렇게 예. 보시는 게 살수대첩의 상황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귀주대첩, 한산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살수대첩이 완성됩니다. 살수대첩 대패 이후 수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력을 동원했는데 그 병력 전체가 대부분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다음 군사도 문제지만 농사지을 사람도 얻게 되고요. 이게 단순하게 수나라가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113만 대군을 모은 것이 아니라 수나라의 모든 국력을 끌어서 모았어요. 당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오아가 이끌고 있었던 수군의 그러니까 해군의 바탕이 되는 배를 수나라 36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선소를. 네. 근데 그 조선소가 어디에도 있었냐면 내륙 한가운데 있는 사천성에도 있었어요. 양자강을 통해서 장강을 통해서 네네. 그거를 바다까지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전력을 다했던 이 전쟁이
패배와 또 괴멸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수나라로 볼 때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 이제 이후에 국력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면서 네. 풍족했던 재정도 그다음에 침략에 대한 의지도 약해지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두 번 더 614년 다시 한번 공격을 하지만 이때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수나라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 고구려 침략 전쟁이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까 이 여수 전쟁이 네, 백제 신라에게도 나중에는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백제가 볼 때 이제 중국이 그 통일 국가가 들어서게 되면서 고구려에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죠.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와는 다르게 백제 신라는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가 고구려일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백제나 신라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냐면은 계속 수나라에 이제 국서를 보냅니다. 고구려를 공격해달라. 아, 그러니까 이 작전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신라와 당이 손을 잡는 나당연합으로 나당 연합 작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당나라에 연락을 한 것처럼 사실은 백제도 네. 당나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 전략에서 볼 때 당나라의 멸망이 중국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네. 백제에 대한 멸망이 당나라로 볼 땐 유리했기 때문에 백제를 공격한 것뿐이지 뭐 백제가 신라 다른 백제 처지는 모두 다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접촉을 했다. 있고 예. 더불어서 이 시기에 확보해 놓은 해로 그다음에 육로가 당태종과 당고종에게 참고가 됩니다. 아까 뭐 평양성으로 들어왔던 그 그렇죠. 육로. 그다음에 요동성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행착오 네. 이런 데이터가 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에서 당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이나 당고종이 볼 때는 그 여러 번 고구려를 침략했던 그 루트를 확보하고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네네. 요동성이 결국은 당태종 공격에서 무너지거든요. 예. 이제 이런 과정들이 결국 수의 전쟁이 없었다면은 있었을까? 당태종이 처음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러네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네. 동아시아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의 세기라고 하는 7세기 국면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안타깝게도 고구려는 전쟁엔 이겼는데 국력이 인구가 100만에서 3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침략에 승리와는 별개로 네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랬겠죠. 예. 승리는 했는데 네. 수나라가 멸망했는데 사실은 고구려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도 모든 걸 걸고 싸운 거죠. 침략의 네. 위협만 사라진 것뿐이고 네. 그 위협은 당나라로 계승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내부의 최상층부가 분열합니다. 예전에 수나라에서 그 말갈하고 거란을 복속시켰을 때 고구려의 태도는 왜? 그렇죠. 우리 고구려를 건드린다고? 우리도 실력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큰 충격을 계속해서 연달아 받다 보니까 고구려 내부에서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좀 피하자.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자라는 네. 측이 있을 거고 네. 그래도 우리가 고구려인데 분열이 라는 생겼군요.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 당의 침략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개소문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들로 번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을 만들어낸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뭐 중국사, 한국사 모두 통틀어서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게 을지문덕이라는 이 위대한 장수가 정보가 그렇게 없다는 게 전에 성이 을이고 이름이 지문덕인지 성이 을지고 이름이 문덕인지 성이 을지문이고 이름이 덕인지 아니면 성이 없이 그냥 을지문덕인지 그런 것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세 개의 설이 있죠. 중국 측 기록에는 울지로 나와요. 울지. 네. 근데 이 울지가 네. 선비족의 그 대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귀화를 했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아니다. 고구려의 명재상 을파소가 있으니까 을씨다. 을파소 후손이다.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일 거다. 그러니까 지문덕이다. 이름은. 그런 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아니다. 네. 벼슬 우태라는 벼슬이 있는 것처럼 네. 고구려에서 높여 부르는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관직이 을지였을 거다. 예.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네. 김부식조차도 자료 찾기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사기 열전에 김유신 다음에 바로 을지문덕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 태어나고 죽은 거 내가 기록 잘 모르겠다. 끝. 못 찾은 거예요. 김부식 선생님이 모르면 단절됩니다. 그 시기에 또 못 찾았다는 얘기는 그 이전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던 것을 찾을 수 없고 어디선가 이제 신흥 귀족이 등장했지만 이제 귀족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 만약에 고구려가 무너졌다면 백제신라는 음.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버텨준 덕분에 네. 이제 백제신라는 그 나름의 또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네. 안타깝긴 하지만 고구려의 멸망 속에서도 한반도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과 관련이 있을 이 전쟁 덕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국을 비는 100명의 위인들 개사특별위원회 때 을지문덕 장군이 빠져있어 저희가 넣었을 때 이제 곽재익 작가가 한 말이 을지문덕이 때 안 막아줬으면 지금 아이들은 티니핑 대신 시진핑을 봤어야 된다. 그럴 가능성도 그런 있죠.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또 기억이 아우,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이후에 여러 전쟁에서 결국 백제신라가 시간을 네. 벌 수 있었던 계기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적진에 직접 뛰어들어 식량 부족도 파악하고 수군을 먼저 무너뜨린 뒤 퇴강로에서 결정타를 날린 을지문덕의 철저한 전략의 승리, 살수대첩에 대해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